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출이 좋으니까 좋은데 그 속에 보면은 수요가 지금 살고 있나요? 수요가 안 살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다 보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국 도시 중에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총수가 떨어지고 거기다 젊은 인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소득도 줄어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또 교수님이 국제 경제학자이시니까요. 이게 미국 대선과 그다음에 향후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국제 경제학자는 국제 정치학자와 좀 달라가지고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치학자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그걸 100%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현재 상황을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정도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도 다 이미 동의하시잖아요. 아, 상황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그 트럼프 2.0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건데 저도 뭐 거의 99.9% 일단 동의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치매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이름을 바꿔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계속 후보 교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막 정말 영적인 서사시와 같은 그런 이 사진이 너무 잘 찍혔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도 되지만 어쩌면 그 하늘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뭐 미국 대통령은 이미 그 어떤 그 절대자 누가 이미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저도 뭐 정도로 트럼프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당선이 안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해도 이제 와서 누가 들어가겠냐는 거죠. 이제 질 게 너무 뻔하니까 그 누구도 선뜻 그래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나 후보에서 나오겠어 이렇게 해도 들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들어가도 또 질 것 같아서 거의 상황이 이제 거의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되게 좀 크게 기울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슷한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딱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 그냥 두 번째가 또 미국은 간접 선거잖아요. 이게 주마다 사실은 전체 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잘해도 전체 지지율이 올라도 사실 간접 선거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경합이 되는 주들이 있는데 그 주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라면서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피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펜실베니아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각 변동이 이런 데서 일어난 건 좀 크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쩌면 그런 피격 사건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똑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그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귀가 똑같이 관통이 되면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났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번쩍 일어나서 이거 잠깐 기다려. 나가 싸우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미국인들이 특히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그러니까요. 저런 액션을 취할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일 좋은 상황이 연출된 거고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그런 상황이 연출돼도 그분한테는 유리하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9천만 원 초반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당선되면 실제로 트럼프가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뭐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 뭐 사기야 뭐 이렇게까지만 하던 옛날에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2021년인가 뭐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최근에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완전 입장 바꿔가지고 그래 비트코인 이거 지지하는 사람은 날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막 당선되면 내가 뭐 결제 허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게 뭐 우리 그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가 거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거래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최근에 뭐 그래 비트코인 가격도 막 오르고요.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주식 가격이 또 동달아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럼 비트코인 가격 혹시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인가요? 저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그냥 일부의 뭐 소위 투기 세력이
뭐 그냥 도박 차원에서 뭐 아니 투기 차원에서 이렇게 뭐 만들고 거기에서 뭐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뭐 여기 채널에 와서도 우리가 거대한 그 네 가지 뉴노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 현재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만 년 역사 중에 29만 년을 원시 수렵인으로 살다가 12,000년 전에 이제 농업 사회로 갔다가 그래도 18세기 중엽에 산업 사회로 갔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환할 때마다 화폐가 바뀌어요. 그 농업 사회로 가면서 그전에는 화폐가 없었죠. 그야말로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업 사회로 가면서 뭐가 됐어요? 실물 화폐가 생긴 거예요. 커머디티 만이라고. 그게 뭐예요?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사회로 넘어가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 명목화폐, 법정화폐가 생긴 거예요. 그 지폐,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가치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정부가 이거 돈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치의 저장도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물물 교환을 할 때 중간에 매개 수단으로 쓰고 또 이거 가지고 이제 회계의 단위라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디지털 커런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그런 화폐인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앙정부가 이거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내가 자산 증식도 하고 내가 갖고도 내가 가치 저장도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최근 어때요?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미국부터 막 돈을 엄청나게 시장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내가 현금 갖고 있다가 내가 실질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지. 이렇게 돼버린 거. 또 뿐만 아니라 이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 소위 자유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이거 내가 시장에다가 아니면 은행에다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내 거래 내역이 너무 다 그대로 다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그 어떤 암호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대적인 큰 흐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없다. 이미 벌써 15년이 흐른 거잖아요. 2018년, 19년에 그때 나왔으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이미 뭐 현물 ETF도 현재 거래되고 있고 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좀 갈 거라고 이제 보는 중요한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나오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이제 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도 있는데 그거에 등장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 개인이 한 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명목화폐보다 더 사실은 중앙정부가 더 돈을 더 양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거래 내역을 더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더 이게 더 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얼마나 이제 커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국은 공급은 딱 2,300만 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개 이상 다 채굴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공급은 거의 없다고 치고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수요가 보면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그동안 뭐 부채 위기 일어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결국은 달러로 자기들이 계속 돈을 빌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달러 가치가 막 변화하고 금리가 올라오고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확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해야 되는데 자기네 통화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이 비트코인이 정말 괜찮지 않은가. 엘살바도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꾸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더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생각,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할 때 자꾸 이걸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꾸 더 모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도 지금 뭐 약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일부 기업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실제 상품을 사고 팔잖아요. 그게 자꾸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통화 가치가 거의 매년 제 기억에는 그 한 7% 정도씩 계속 상승해요. 그 한 10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냥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그렇죠. 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일이 없어도 달러 표시 비트코인 값이 10년이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수요가 한 5배 정도 늘어난다고 치면 2 곱하기 5 하면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그쪽으로 막 몰빵을 해가지고 뭐 엄청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거대 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관세 더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부담감이 당연히 더 느끼겠어요? 높죠. 일단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전체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뭐 우방국이라도 다 포함해서 10%그 관세율을 다 높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호무역주의로 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뭐 탈세계화 얘기했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2018년 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막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이제 중국 때리기 플러스 해가지고 탈세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가를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 추진을 했잖아요. 그게 당시만 해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임즈에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시만 해도 자기가 이 워싱턴 생리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처음에 좀 약간 좀 주춤주춤 이렇게 했는데, 그래, 천하의 도널드 트럼프라도 그렇게 막 밀어붙이더라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하냐. I know everybody. I know everything. 내가 이제 다 알아. 내가 가면 바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과감하게 뭐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제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 견제 정책 압박 어떻게 하고 있죠? 또 기껏 하고 있는 것이 뭐 그동안 이제 시작했던 게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술 전쟁 해가지고 주로 뭐 반도체 칩스 액트 있잖아요. 사이언스 앤 칩스 액트라든가 IRA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저감법 뭐 이런 걸 하면서 주로 해온 것은 뭐냐면 주로 미국 내에 주로 이러한 최첨단 디지털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 우방국이든 그 어느 나라든 중국에 수출을 하지 마라. 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단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거는 투자도 하지 말고 그쪽으로 기술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정도고요. 사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관세율을 높이진 않았거든요. 그 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어서 들어오게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최첨단 상품을 좀 막는 정도 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중국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려고 할까요?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사실은 뭐 최근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 이제 발발했잖아요. 그 2008년 말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베어스턴스나 뭐 레만 브라더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요새 이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래도 건재했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인프라 투자하고 정부 지출 막 늘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막 살아났는데 그때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난해 이제 5.1% 성장을 했고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우리 외부에서는 그게 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너무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경제 운영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말도 맞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그 탈세계화 움직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역이 전 세계 GDP 대비 그 무역 규모가 늘지 않고 정체하거나 약간 줄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규모로 볼 때, 물론 GDP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의 중국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탈세계화 때문에 일단 경제 성장이 좀 주춤해지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막 때리면서 다시 또 더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도널드 트럼프 2.0이 딱 등장하면서 더 센 놈이 이제 더 강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중국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그래도 수혜받을 산업과 한국이 취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경제가 이제 어려운 우리나라가 현재로서 보면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에요. 뭐 그거는 뭐
그 예전에는 우리가 네. 그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제 미국이 단연코 제일 수출 시장이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 뭐 한 20년 가까이 계속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을 해요. 올해 어쩌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정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의 제일 수출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수출이 그만큼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을 통한 미국 같은 게 큰 시장으로의 우회 수출이 잘 안 될 거라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더 이제 계속 이제 주춤해질 거기 때문에 중국 내수 경기가 자체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의 그런 어떤 최종재 같은 수출도 수입도 잘 못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간재를 그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제조해가지고 미국 같은 시장으로 수출하는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종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의 수출도 아무래도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고도성장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일본을 막 따라잡기 하고 나중에 추월을 하잖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계속 따라잡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계속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어쩌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다 왔어요.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이미 뭐 추월한 분야도 많죠. 뭐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지금 막 자율자동차나 이런 거 다 지금 추월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중국이 그냥 계속하면 이제 추월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뒤처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2등 국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딱 견제를 세게 해주니까 우리한테 이제 시간을 벌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뭐 지난해 GDP 성장률로 보면 한 5.1%라고 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못할 거다. 지난해 이제 그렇게 많았던 거는 뭐 기저효과도 있고요. 올해 뭐 4.6이라. 올해는 그렇죠. 지금 뭐 그 사실 IMF는 아직 그 소위 리바이스 된 그 어떤 그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월드뱅크는 이제 전망치를 이제 수정해서 내놨어요. 내놓은 연초에는 4.4%인가 했는데 이걸 갖다 4.6% 이렇게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대부분은 뭐 IB에서도 뭐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보면 내수에 있지 않고 거의 수출이에요. 수출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있나요? 예, 엄청나게 좋아져요. 사실? 그건 사실이다. 왜 좋아지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위안화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중국 상품이 더 싸지니까 경쟁력이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보면 내수가 너무 나쁘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이걸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보니까 뭐 알리테무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 원가도 안 되는 걸 막 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큰일 났다 이러는데 지금 뭐 유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싸게 밀어내기 하고 있냐 이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지금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내수가 아니라 거의 외부적인 수요, 그러니까 외수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출. 이게 굉장히 많이 두 자릿수로 막 계속 몇 달치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연초보다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전반적인 미국 경제도 사실 올해 보면, 지난해에 2.5%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뭐 2% 남짓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월드뱅크 그 수정 전망치 보면, 미국이 올해 다시 또 2.5%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중국 거 수입 안 하려고 해도,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전반적인 그 글로벌 수요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율 효과도 있고 밀어내기 효과도 있고 글로벌 어떤 경제가 생각보다 좀 좋아지는 효과 때문에 수출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알리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가 저가 공세라 한국 시장에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밀어내기를 하는데 사실 알리테무가 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는 사실은 뭐 2022년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늦게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내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눈을 밖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 이제 블락킹을 당할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로 계속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이고 그리고 또 가까운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출이 좋으니까 좋은데 그 속에 보면은 수요가 지금 살고 있나요? 수요가 안 살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다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경기가 사실 2021년 중반 이후에 계속 꺼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밑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수를 보면은 이제 보통 투자 수요가 있고 이제 소비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 수요가 있는데 네. 투자 수요는 투자 수요대로 그 속을 보면 건설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꺼지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건설 투자가 건설 투자 수요가 살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내수가 살지 못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입장에 생각하면 가게 입장에 생각하면 자기가 사실은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이제 샀는데 뭐 한 채 사는 사람들 두 채 사는 여러 사람 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거의 빚내서 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값이 도리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수요도.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보면 뭐 국내 고용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실제 뭐 실업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외형은 그럴듯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중국 인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데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있었는 지가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좀 잘 안 잡힌 건가요? 안 잡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표를 제가 뭐 여기 이제 가져오진 못했는데 제 채널에서는 그걸 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거 보여드리다 보면 맥이 끊길 것 같아서 가져올까 말까 하다 안 가져왔는데 지금 전 그 건설 투자 수요가 도리어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인 그 건설 경기 자체가 지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중국의 경우에는 이 건설 경기를 살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하면 그 속에 보면 건설 투자가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설비 투자. 그리고 R&D 투자가 있거든요. 중국은 설비 투자와 R&D 투자로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가니까 과잉 생산이 돼서 또 우리나라랑 다른 전 세계로 막 밀어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제 반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 지금 연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개발은행 ADB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 ADB 용역을 하고 있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그 ADB 이제 그 스태프 이제 박모 박사하고 한국인이에요. 같이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 같이 이제 참여한 사람이 ADB 그 중국 북경 오피스의 레프레젠터티브더라고요. 그쪽 대표로 나와 있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중국 경제 현황 이러저러 얘기했는데 뭐 얘기가 지금 뭐 수출을 많이 이렇게 막 밀어내게 했는데 그게 어쩌면 97년 외환위기 때 뭐 태국이나 한국이 뭐 밀어내게 한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거함이 수출 밀어내게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학자 중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스틴 린이라고 그 북경대학의 교수이고 거기에 그 현재 학장이에요. 사실은 뭐 남남경제협력 연구소 학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누구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였어요. 이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뭐냐면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대표 경제학자인 거예요. 제일 이제 그 고위급이고요.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뭐 월드뱅크가 뭐 여러 가지 뭐 수정 전망치를 내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거기 총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북경에 지금 돌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중국 경제가 뭐 피크 차이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곧 망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저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ADB 그 박모 박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자세히 읽어봤는데 거기서 얘기는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소비 그냥 막 살려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를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 수익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중국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생각하면 정부치 확 늘려가지고 부동산 경기 확 띄울 수도 있죠.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당장은 네. 그 뭐 꽃감이 빼는 게 막 당장은 뭐 달 수 있어도 그게 나중에 마치 사람이 그 어디 병원에 갔더니 몰핀 하나 주거나 뭐 이렇게 뭐 링거에 한번 먹여가지고 맞춰가지고 그 잠깐 반짝하게 살아나게 하는 정도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떤 분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부활한다고까지는 보지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인구 고령화고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또 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라고 젊은 인구 있잖아요. 네. 실제 생산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그 인력이 절대 수도 줄고 있고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어요. 중국도 혹시 뭐 저출산으로 가고 있나요? 저출산이죠. 출산율 합계 출산율 1.00대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0.72명이고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높잖아요. 미국이 게 아니라 1.5명인가 6명인가 뭐. 거기는 1.5 이렇게 되는데 네. 중국은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그 아시아 개발은행하고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주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가 이 주제예요. 결론에 그거 따라간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따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저스틴 린 그 교수는 그에 대한 반박문을 저희 거를 미리 본 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을 이제 조목조목 했더라고요. 네. 전 그거에 대해 조목조목 더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 얘기가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인구가 이렇게 막 고령화가 되더라도 또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생각해보면 지금 퇴장하는 그러한 그 인구보다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훨씬 더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의 질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인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 총수 아니면 그 절대적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이 높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의견 아닌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아니 우리나라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낮았어. 아,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는 경제 발전 수준이 1인당 GDP로 보면 아직 낮은 수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가서 그렇죠. 이런 수준에서 인구 고령화로 진입했고 자기네는 낮은 수준에서 진입하고 있어서 아직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교육 수준도 이미 퇴장하는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그분 주장에 의하면 중국만 해도 지금 퇴장하는 인력하고 지금 새로 진입하는 인력하고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고 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드뱅크의 치프 이코노미스트를 했어도 이 중국 사람인 거고 사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원래 대만계거든요. 대만에서 교육받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전향을 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중국 경제가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안 좋아지면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어떤 영향 미치고 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서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으로 나가는 그 어떤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으로 가는 그 최종재 수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는 또 거죠.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그 선진 시장으로 가는 그러한 중간재 수출도 좀 위축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지금 잠깐 반짝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수출이 갑자기 확 두 자리로 늘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이 저렇게 위축이 되면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 홍콩은 뭐 중국의 일부지만 어쨌든 홍콩도 영향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도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이제 그 투자했던 많은 그 선진국들의 그 글로벌 기업들 투자가 이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많이 간다고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으로는 지금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그 어떤
글로벌 투자가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시행이 되면 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기를 지나간데 그러면 한 향후 10년 뒤, 20년 뒤쯤 되면 중국은 지금의 이제 세계 G2에서 2위 자리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미국을 다시 제칠 수 있는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의 위치를 뭐 넘보는 정도까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몇 가지를 추려서 뭐 첫 번째 우선 생각나는 게 좀 전에 논의한 대로 인구 고령화가 중국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스틴 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그 젊은 그 인력이 교육 수준이 높고 그래서 질적 수준이 높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이미 그 합계 출산율이 1.5이 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 사람들의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나? 안 되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질적 수준을 계속 뒷받침하는 결국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교육의 어떤 기관의 수준이 높아요? 아니면 미국 교육 미국이 수준이 높죠. 미국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또 안 된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제 첨단 어떤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는 미국은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가 창의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형태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그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쩌면 이 사회주의 그 공산당 일당 독재가 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단기적으로는 뭐 효율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게 고도화되면서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공산당이 아니면 정부가 제대로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전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식량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는 그 에너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식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은 수입해야 되고요. 에너지도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식량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에너지도 전 세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또 수출도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이 전략적으로 둘이 부딪힐 때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그러한 전 세계 식량 어떤 시장에서 아니면 이런 에너지 시장에서 거기서 압력을 가해서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다. 현재는 전 세계 이렇게 보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한 25%, 중국이 한 18%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한 70%가 약간 더 되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따라잡다가 이제 피크 차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서 더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거기가 거의 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따라잡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저는 뭐 중국 경제가 인구가 14억 인구고 앞으로도 GDP 성장률이 0%로 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올해도 지금 뭐 4.5% 후반대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올해 한 2.6% 한다고 하니까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피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2.5% 수준에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한. 왜냐면 70년대 중반 이후에요. 평균적인 그 GDP 성장률을 보면 2.5% 수준이에요. 이게 뭐 등락은 있죠.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는데 평균을 딱 잡으면 2.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10%예요. 이게 뭐 그 5% 후반대 됐다가 지금 이제 5%까지 떨어졌는데 IMF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앞으로 더 계속 내려가서 이게 뭐 4%, 3%, 2% 계속 더 밑으로 떨어져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 따라잡지 못할 거다 하는 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트럼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딱 등장하면 더더욱 과감하게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도록 자기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강한 그런 견제구를 날리지 않을까. 그게 뭐 그냥 단순한 아웃복싱 정도가 아니라 인파이터로서 들어가지고 좀 패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좀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미국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수출 주도형 그런 수출하기 굉장히 그 어떤 경제 성장하기 힘들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아까 저스틴 린 교수도 얘기했지만 남남 경제협력 연구소 거기 소장 겸 학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요. 아 그래 이제 서방은 일단 이제 접자.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이 신흥국들,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라든가 남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경제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온 게 1대1로이기도 하고요. 그걸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거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건설 투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미국하고의 어떤 기술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적어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저스틴 교수가 거기서도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자기네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술 경쟁력 우리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R&D 투자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사이언스 저널 이런 데 지금 퍼블리케이션 하는 거 보면 중국이 숫자로 보면 지금 이 미국을 추월하는 정도예요. 이제 질적인 수준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라 말이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사실은 반박을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교수님이 온다고 한 경제위기, 금융위기는 언제 오나요? 아직 안 왔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지난해 여기 출연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 위기는 뭐 올해 전반기까지 올 확률이 뭐 한 절반 이상 되고 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올 확률이 뭐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제가 신이 아니니까 10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뭐 취소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크게 갑자기 이제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직 뭐 안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온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인 경기 침체 신호는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계속 아직도 뭐 날아가고 있긴 한데 주식시장은 원래 마지막까지 날아가다 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마지막에 폭 꺼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질 때도 마지막까지 잘 나가다 이제 터진 건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실물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와서 뭐 많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고용 지표잖아요. 아, 이거 뭐 물가는 보니까 인플레이션 CPI 기준으로 하면 지난 6월에 전년 대비 뭐 한 헤드라인이 한 3.0% 그리고 이제 근원 물가 그러니까 뭐 그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그러한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을 보면 한 3.3% 정도 그래서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목표 수준이 2.0% 수준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PCE로 기준을 하면 5월 달이 당시에 헤드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근원이 2.6%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처럼 보이긴 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게 일단 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뜻 당장 뭐 이달 말에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그 누구도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 참가자들까지 포함해서 뭐 기준금리를 당장 낮출 거야. 그렇게 하진 않고 9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고용시장을 보면요. 고용시장이 현재 그 지난 6월에 그 실업률이 4.1%였어요. 4.1%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초에 2023년 3월에 그 어느 정도였냐면 3.4%였거든요. 근데 3.4%에서 1년 반 만에 이게 4.1%까지 높아진 거예요. 3.4에서 4.1. 굉장히 단기간에 비교적 빨리 이게 상승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하나의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닌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일단 유심히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냥 뭐 물가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 이 고용시장 지표도 이제 보고 사전적으로 미리 대처해서 뭐 금리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9월 달 정도는 낮출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제 9월부터 금리를 낮추면 더군다나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면 경제 위기는 안 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가 2006년 7월에 5.25%까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게 왜 높아졌냐면 당시에 그 소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막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 전반적인 물가가 높아진 것보다는 이제 이 소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했다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금리를 이제 높이기 시작해가지고 5.25. 그러니까 5.5, 현재 5.5보다 0.25%포인트만 낮은 거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거 무려 1년 넘게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요. 그 상단에서. 그래서 2007년 7월까지도 계속 5.25를 했다가 이게 8월에 가가지고 5.0%로
0.25%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제 오는 9월에 낮춘 다음에 이제 그렇게 0.25 낮추는 것처럼 처음 낮추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실업률이 그 당시에는 그때도 이렇게 거의 높아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차라리 약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막 높아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네. 실무 시장 그 다음부터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사실 이게 2007년이잖아요. 아직.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네. 터진 거는 2008년 9월 그때 터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레먼 브라더스 뭐 이런 사태가 나면서 막 이게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제 터진 거고 여기도 보면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이제 이게 당시 이제 경기 침체가 있었던 미국의 그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 기간인데 이게 금리가 낮아진 다음에 제 말씀은 낮아진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낮아진 다음에 GDP 성장률도 본격적으로 낮아진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뭐 터지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니까 상황 끝이 아니다. 그 당시도 생각해보면 1년 지난 다음에 사실 뭐 부동산 버블이 크게 꺼지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주저앉고 실물 경제도 크게 주저앉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똑같이 반복할 거냐. 그건 좀 더 이제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실 올 연말까지 제가 이제 그런 충격이 크게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최근에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재정 적자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막 내는 거예요. 지난해 뭐 1.7조 달러 적자가 봤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1.7조 달러 적자를 봤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1.7조 달러 정도니까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올해도 한 그 정도 적자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연방정부 부채도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GDP 대비 지금 한 120%가 넘거든요. 이 정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돈을 막 시장에 풀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화정책이고 하나는 재정정책인데 통화정책 측에서는 금리를 막 높여가지고 어떻게든 경제를 긴축적으로 그래서 물가도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당장에 지금 선거를 앞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돈 풀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조금 주는 정책을 막 하면서 결국 적자를 막 내니까 그게 바로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잘 안 잡혀온 거고 그게 바로 경제를 상당히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AI 혁명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뭐 확산되었잖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까지 저는 확산될 줄은 사실 제가 몰랐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붐을 일으키고 물론 그게 전반적인 그러한 경제에게 뭐 생산성을 막 급격하게 높이거나 아니면 모든 기업들의 주식 가격을 다 높인 건 아니고 소수에 이렇게 뭐 집중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버블을 만든다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고 물가가 잡히려면 어쩔 수 없이 실물 경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깊은 그러한 경기 침체로 올 수도 있다. 이제 두 가지로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 예를 들어서 뭐 우리 CRE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만약 크게 터지면 그게 이제 큰 경제 위기로 나타날 수 있고 그걸 잘 막는다면 그러면 이제 점진적이면서 아주 깊은 그러한 어떤 경기 침체로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 좀 전에 보여준 차트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경기 침체를 겪었고 이번에 돈이 그 당시보다 더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더 버블도 더 커졌어요. 그 당시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조치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 이제 금리를 낮춘 그런 기간도 그렇고 또 뭐 그거 말고도 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당시보다 더 길고 더 커요.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버블을 만드는 하나의 신호고 그게 이제 한번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크게 한번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다 빼라는 말씀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그걸 염두에 두고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면서 이렇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요약하는 경제 위기가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랑 징후의 키워드를 좀 정리한다면 좀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게 지금부터 축배를 더 크게 들자. 막 이렇게 막 건배하자 이런 시점이 아니라 그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금리를 내리는 신호다. 시점이요? 네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해소되는 시점이 또 그거랑 비슷하게 맞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옛날 차트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가 맞말려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해소되는 것처럼 막 보일 때 그게 또 이제 하나 신호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이거 최근에 뭐 이게 막 계속 날아가다가 좀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당시에 뭐 시스코 같은 거 뭐 이런 애들이 막 잘 나가다가 이제 확 먼저 주저앉잖아요. 지금도 한쪽으로 막 몰렸는데 그 당시보다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훨씬 더 실체가 있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익도 내고 있다. 그 뭐 틀림없는 거고 저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혁명이고 디지털 혁명을 앞서가는 게 당시에 시스코고 지금 현재 지금 엔비디아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실체가 없어서 앞으로 다 죽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과잉 반응. 그래서 엄청난 투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정말 이게 허망한 꿈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좀 흔들린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떤 충격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이 한 가지고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연준은 계속 금리를 더 계속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낮추려고는 하겠죠. 다만 그래도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항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차를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1년 뒤잖아요. 마치 지금 고금리의 그 여파가 현재 그 5.5%가 언제 도달한 거냐면 2023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1년 된 거예요. 1년 또 계속 고점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최고점의 충격파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량 분석을 이제 예전의 경우를 가지고 계속 해봐요. 그렇게 해보면 뭐 그게 이제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보면 한 1년 정도의 어떤 타임 렉,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금리를 막 낮춘다고 할 때 낮추는 그 효과는 다시 또 이제 1년 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늦게 나타나고 도리어 이제 고금리의 그런 어떤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다. 그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게 오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뭐 과거 역사적 어떤 경험에서도 볼 때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완만하게 오느냐 아니면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아예 없고 그냥 계속 모든 게 좋고 그래서 계속 위로만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비즈니스 사이클이 없는 거잖아요. 경기 건등이 없다면 이건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최고의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인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없어요. 그건 우리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제 위기가 나중에 올 거에 대비해서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 뭐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투자자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다변화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과연 우리 보통 자산하면 우리 뭐 부동산 자산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으로만 70% 이상 뭐 몰빵했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좀 너무 그쪽으로 몰빵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제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 전에 항상 어떤 외부적 충격이 오면 이게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쪽을 몰빵할 때 부동산 시장이 이제 크게 충격을 받으면 자산 가치 훅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더군다나 완전히 자기 자본으로 이게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50% 이상을 대부분 이제 빚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자만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2008년 9년 그때도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일으켰는데 정작 가만히 보면 미국 달러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 자산이 도리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전 개인적으로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에서 25%가 미국 GDP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1.7%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GDP의 1.7%밖에 차지하는 요 나라의 부동산과 이 나라의 주식의
내 자산을 갖다 몰빵하는 거는 좀 이게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좀 맞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전 세계를 놓고 저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찾다 보면 그게 이제 미국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우리끼리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저는 뭐 다른 얼트코인 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면 거기 일부 잘 나갈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투기하거나 도박하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적어도 거의 저는 이제 잘 나갈 거라고 보는 쪽에 승리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그래도 저는 주식보다는 더 잘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더군다나 한국에 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승률이 더 높은 게 그쪽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걸 더 다변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또 이 도망갈 준비도 해서 현금도 일부 보존을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때 이제 확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돈을 갖다 타임이 사놔 버렸어요. 근데 투자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 계속 얘기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 한국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시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벌써 이제 7월 중순인데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심상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경제적인 어떤 원리의 해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집값을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라서 더더군다나 이게 정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중반까지 집값이 빨리 올랐다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PF라든가 또 거기에 물려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2금융권에 있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체율이 막 자꾸 높아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정부에서 이제 큰일 났네 해가지고 하는 게 계속 부동산 띄우고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DSR을 이제 앞으로 계속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빼줄게 해가지고 특례라는 이름 딱 붙여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40조 원을 막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40조 원만큼은 이게 뭐 위험과 상관없이 돈을 막 싸게 막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집을 사는 이러한 또 식으로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해 전반기 좀 올라갔다가 그게 다 소진되니까 후반기에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올해 다시 또 특례자를 딱 붙여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가지고 다시 또 27조 원을 그중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9조 정도 지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가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올렸다. 계속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정책 생각해보면 지금 뭐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정치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뭐 앞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아예 그거 없애주겠다. 뭐 아니면 뭐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는 아예 3가구 이상도 뭐 2가구처럼 이제 또 낮춰주겠다. 뭐 아니면 아예 이제 뭐 전면 폐지하자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그냥 사도 되겠네. 뭐 민주당까지도 뭐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갔네.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 찾으면 되겠네 해서 서울 그것도 강남 쪽으로 자꾸 이제 몰리는 거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건 정부가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또 그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이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실시 5일 전에 갑자기 2개월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금리가 더 높아질 때를 상정해서 가능하면 그거 좀 보수적으로 그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을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를 가상금리를 붙이기로 했는데 그 연초에 그걸 갖다가 그 가상금리를 이제 원래 목표로 한 그 퍼센트에서 25% 정도 높여고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까지 더 확대하고 뭐 이거 갖다 50%까지 더 올리기로 하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전면 시행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갖다 2개월 또 딱 연장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살아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게 다 정부가 만든 거라는 거죠. 이걸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총수가 떨어지고 거기다 젊은 인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은 뭐 중국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2% 수준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1%가 아니라 0%대로 간다. 더군다나 실질 가계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로 이미 딱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 네. 그럼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0%대로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지금 정부가 금리를 막 낮춰주고 뭐 특례자 네. 붙여가지고 더 많이 막 빌려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로 보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PF 살리고 그 제2금융권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게 아니냐. 네. 여기서 뭐 혹시 다른 분들 드실 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교수님이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을 때도 이제 집값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신 건데 그 전망에는 교수님의 바람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망인 건가요? 그것도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전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지티브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노마티브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포지티브하게 한다는 건 시장 원리로 볼 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한 가지고요. 노마티브하게 이래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자식도 집 있고 집값 올라가면 좋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집에 몰빵을 해가 부동산에 몰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자기 자산의 70% 이상을 다 집에다 몰빵을 했고 그것도 다 자기 돈만이 아니라 그것도 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했고 그래서 가계대출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미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GDP 대 100%가 넘는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전세 보증까지 하면 150%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금방 터질 수도 있는데 계속 띄울 수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중국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투자 수요 중에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가 다 뭐니 건설 투자예요.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설비 투자고 R&D 투자인데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 투자를 줄이고 이 미래의 먹거리 투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를 자꾸 들여와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도 따돌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고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집 짓는데 몰빵을 해버리면 되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자꾸 뛰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그 바람이다. 그러니까 너 바람을 왜 네가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래서 안 그 된다.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랑 이제 내년의 집값 그러니까 어쨌든 전망이라는 게 제가 무수히 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했지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집값은 그 사이에 올랐는데 그럼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는 지금 이런 방향대로라면 사실 또 그 사이에 뭐 알 수 없는 변수들이라든가 뭐 정부의 정책들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등장할 텐데 올해 하반기랑 내년의 집값은 지금 오른 상태에서 다시 꺾여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 분위기가 좀 기세가 세기 때문에 다시 더 올라갈 분위기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의도해서 네. 야 버블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없고 사회 양극화도 심하고 공동 부유론에 어긋나고 이러니까 이걸 일부러 꺼뜨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건 중국 정부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너무 이게 관료 중심적이고 또 너무 공산당 일당 독재로 해서 거기에서 비효율성 나타나는 거고 또 인구 고령화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 때문에 피크 차이나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부동산 경기를 꺼뜨려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게 어쩌면 중국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당장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가계부채도 훨씬 더 심각한데 지금 당장 이거 꺼질까봐 그거 갖다가 계속 마치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늙었고 당뇨병 걸리고 합병증 다 걸렸는데 병원 딱 가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아이고 아직 안 쓰러졌네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여기서 여기 그냥 제가 그 보약 하나 드릴게요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링거액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또 가가지고 또 가서 술 먹고 담배 먹고 계속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팍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제 조로화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언제가 푹 썰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여야 정치권이 지금 거의 합의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이건 그냥
낮춰주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거공학적으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저는 사실 정치적 어떤 평양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채널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정치적 분위기가 좀 부동산 경기를 막 꺼트리는 것보다는 도리어 살리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한 가지 다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어도 9월부터는 시작할 거고 또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건 자꾸 이제 간을 보겠다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부동산 PF를 이제 구조조정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퇴출을 많이 안 시키고 어떻게든 살려가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요,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해야지만 이게 건전하게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정부가 억지로 살리려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참 걱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같은 분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물가도 이게 정말 떨어지는 건지도 봐야 되지만 또 하나 보는 게 수도권 중심에 이 주택가격이 너무 뛰는 것이 좀 한국은행 걱정이다. 총재가 직접 얘기하셨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너무 크다. 이거는 거기 이제 금리 동결 결정문, 금통위원들 총재까지 포함해서 7명이 결정문 쓴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고요. 기자회견 할 때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면 이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금리를 낮추고 그게 경기를 살리는 지금 건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그런 방향은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걱정이 하반기라 내년 집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이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크게 충격이 와가지고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정부는 집값을 계속 띄우고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리는 거는 부담이잖아요. 본인들도 그걸 알고 어떻게든 현상 유지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더 많이 올라가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시중은행들한테 다 지금 뭐 창구지도 다시 하면서 이거 줘여라. 그래도 이 뭐 금리를 갖다가 뭐 다시 또 스트레스 DSR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정부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지 정말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참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그래서 전망을 한다면 적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그 개인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만약에 내 집을 내가 사는데 부모가 몰려줬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100% 내 자본이에요. 그렇다면 사라. 그거 제가 원하는데 그렇지만 내 갖고 있는 돈이 50% 미만이라면 저라면 제 자식한테도 아니면 저한테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면 안 된다. 기다렸다가 지금 사지 않는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저는 적어도 연말까지 기다려 보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막 계속 덤비면 안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집값을 띄우는 정부 정책이 또 하나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고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올해 하는 그 신생아 특례대출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디서 이걸 갖다가 만들었나 봤더니 제가 혹시 틀리면 저기 시정 댓글 남겨주세요. 하겠습니다. 댓글을 누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게 소위 그 출산율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이거 갖다가 제안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하니까 당장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아이를 낳으면 돈을 전위로 빌려주니까 아이 낳으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려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돈이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자꾸 이제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값이 이미 더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도 사실 집값은 더 오른 상태라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 그래서 또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는 정책이지 이거는 출산율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낮추는 정책이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계신 분하고 정말 토론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 말씀이 틀리면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꼭 제가 찾아뵙고 제가 뭐 이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계속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빚내게 하지 마라. 도와주고 싶으면 그걸 27조를 만약에 풀려면 그 전체 다 정부 예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더 싸게 해줘야 되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금리 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조하는데 그만큼에 대해서는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보조금을 직접 주어라 그러면 왜 집사라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빚내라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돈을 주냐는 거예요. 빚내라는 식으로 아니면 집사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출산했다는 이유로 해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잘
계산을 못 해봤고 제가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그게 얼만큼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직접적인 보조금을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죠. 인터뷰를 많이 해보니까 부동산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이제 뭐 금리가 있을 거고 근데 금리가 어쨌든 신유금리도 높을 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앞으로는 뭐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앞으로 어쨌든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도 사실은 25년, 6년까지 공급이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거는 거의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의 정책도 지금 뭔가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약간이라도 어쨌든 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도 요즘에는 막 이제 부동산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집값이 좀 오를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요즘 기사들을 보고 하면 저는 평균적으로 몇 달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더 가는데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미 지난 2017년 이후에 3배가 올랐잖아요. 서울 강남 네네네.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거의 고점에서 약간 떨어졌다가 2022년 말에. 그래서 한 20%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다 해보겠다고 막 하면서 막 온갖 그 신문들이 막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시. 강남의 분위기가 강부로 가고 강북이 그게 그래서 뭐 지금 안 경기도로 사면 뭐 간다고 하고. 이생망이다. 이번에 뭐 이렇게 네. 하면은 이번에 뭐 벼락거지 된다 하면서 또 네. 막 띄우기를 해요. 저는 언론들도 정말 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부동산 카르텔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집값이 얼마나 더 뜰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 평균적인 그 서울 그 가게들의 그 평균 소득 대비 이 그 집값이 평균적인 그 주택 가격이 20배 내지 25배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소위 개도국, 뭐 지금 집값이 너무 중국이라든가 비싸다. 그게 너무 높은 수준이고 네. 이거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 않고 내가 소득을 갖다가 25년 모아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오르면 30배, 40배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일본이 그러다 속 꺼졌고요. 네. 그러다가 미국도 헉 꺼졌어요. 근데 언제 꺼졌냐? 일본은 사실은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 한 68% 꺼졌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99% 꺼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여러 나라가 뭐 스페인도 꺼졌고 영국도 꺼졌고 대부분 많은 나라가 꺼졌고 중국도 지금 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게 이게 합리적인 교수님 불패 신화가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게 계속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나라 총 인구 자체가 지금 매년 지금 현재 지난해 12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네. 매달 10,000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젊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요. 네. 그게 점점 더 규모도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마이너스로 갈 거다. 저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래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그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인구 총수도 점점 줄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 그걸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금리는 그래도 뭐 더 낮아지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금리가 낮아지는 거 옛날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 이미 20배 25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50배까지 올라가서 뭐 중국처럼 그렇게 될 거냐 중국도 이제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더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 어디처럼 갈까요? 아니면 카메룬이나 어디처럼 갈까요? 선진국 도시 중에 우리나라처럼 높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내놔보라 오세요. 뉴욕이나 동경이나 런던이나 비싸다고 해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15배 요 사이예요. 우리나라는 20배, 25배인데 그게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 그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 경제 성장률도 더 높이고 실업률도 마음대로 더 낮추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IMF 위기도 온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서프라임 모기 사태도 온 거예요. 미국도 그 당시에 그 막 빚내서 집 사라. 그때 당시 그 조시 부시 그 2세 대통령 당시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팍 터트린 건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교수님 그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부동산 자산은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이제 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한 군데에 계란을 다 담아놓으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건 다 거기는 다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하는데 막상 그러면
집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그 각 개개인의 우리 김 작가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자산에서 워낙 이제 뭐 유튜브도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큰 비중이. 거기 한 60, 70%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고점에 샀다가 이제 그래도 많이 회복한. 그러니까 어쨌든 벌지도 전체 못했습니다. 자산에서 어쨌든 70% 이상 대부분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앞으로 계속 가면 좋은데 개인한테는 네. 그게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게 한 30% 40%밖에 안 되잖아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전체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너무 높은 것도 희한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 그렇게 높은 것도 참 희한하고 거기다가 너무 또 부동산에 몰빵한 것도 참 희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희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현웅 교수는 뭐 그렇게 해서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네. 무슨 뭐 공포팔이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포팔이해서 뭐 하겠어요. 저 정말 저도 충분한 자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 월급 받고 연금도 앞으로 짱짱하게 나오고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거에 돈 벌 생각 정말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아닌데. 전망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틀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분이나 김 작가님한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앞으로 그러면 몇 개월 더 가서 몇 퍼센트 더 오를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소득 대비 소득은 거의 안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20배, 25배인데 그럼 30배, 40배, 50배 계속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저는 것 뭐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또 꺾이는 것도 쉽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상태 계속 유지한다고 합시다. 네. 유지하면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면 그게 좋은 투자예요? 아니죠. 조금씩은 올라야죠. 조금씩 올라야 되죠? 자, 근데 소득은 안 올라요? 걔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처음 그걸 사게 되면 취등록세 내야 되죠? 또 계속 유지하면 보수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재산세도 내야 되죠? 이런 거 내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세금이 나가는 것도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돈이 전체가 아니라 절반은 전부 다 이제 내가 돈을 빌려서 했어요. 거기서 나가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그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게 나의 투자 비용인 거예요. 내 주식 투자를 하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한 거랑 뭐가 달라요? 어쩌면 더 위험한 투자인데 그것도 완전 몰빵하는 큰 거고요. 나중에 여차적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나 이게 떨어지게 되면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 투자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몰빵하는 게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그 어떤 투자이냐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본인 재산이 뭐 100% 내가 살 수 있다. 뭐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나 부모님이 뭐 물려줘서 그랬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그분들은 제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좀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김 작가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깜빡했는데 지방에서도 막 몰려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강남에 하는데 그렇게 몰려가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부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어떤 한 정부나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양쪽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비론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난번 정부 때부터 계속 뭐냐면 똘똘한 한 채 사면 된다. 계속 그런 정책을 계속 내세웠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똘똘한 한 채 한 거예요. 지금 그 뭐 일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금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서울로 몰려오자. 이렇게 네. 하고 또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서울은 안 줄어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방은 더 많이 떨어지고 서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례를 보면 그게 안 떨어지나요? 그게 떨어졌잖아요. 일부에서는 뭐 그래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회복돼도 옛날처럼 안 되는데 그동안 거기에 뭐라는 그 돈들은 다 뭐죠? 그래서 일본 가게가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는 거고, 뭐 시간이 있으면 일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서울은 불패야.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거기에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거기 뭐 계속 그건 오를 때만 바라고, 노후를 너무 빈곤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 안 하는데, 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이 실질 가치로 볼 때 1.4% 성장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다 하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뭐 한 2.1% 정도 성장할 거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국제기구 뭐 IMF나 월드뱅크나 OECD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한 2.5%
후반, 그러니까 한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 정부도 최근 그 수정 전망치를 보면 2.6% 성장할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연초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좋아진다.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네. 수출은 좀 많이 좋아졌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제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한 30% 넘게 막 수출이 막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인 수출을 다 이게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GDP에서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이 순수출 수요인데 이 수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수입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면 결국 그게 GDP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수를 얘기하면 그게 소비 수요하고 이제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 중에서는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 이제 절반이 이제 건설 투자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이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이제 R&D 투자인데 그 설비 투자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도리어 늘지 않고 있는데 R&D 투자는 도리어 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설 투자도 지금 억지로 정부가 막 부양을 하니까 플러스 쪽에 이제 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PF 이제 부동산 PF 구조조정하고 그러면 이게 하반기 들어가면 이게 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비 수요는 전반적인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실질 가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 물가 대비 그러니까 그 명목 소득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실질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소비 수요도 제대로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여러 뭐 마트에 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뭐 이 실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현재 경기가 어떤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 다 어렵다 그러죠. 도대체 내가 나쁜데 도대체 뭐에 좋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요즘엔 하고 초저가 있는- 아니면 명품 뭐 그쪽 양쪽 극단만 찾는다면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거거든요. 이게 중국도 똑같이 양극화된 게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부동산이에요. 주택 가격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과 안 갖고 있는 분 그 비율이 갖고 있는 쪽이 55%, 안 갖고 있는 쪽이 45%예요. 그러니까 지난 7, 8년 동안 3배 올랐다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자산 그 소득 격차가 3배가 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로 막 계산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소득 지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전국이 아니라 서울 그거만 놓고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높아지면 더 그렇고 더군다나 이거 두 채, 세 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비싼가 하면 그분들은 뭐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들어오는 소위 경상소득 매달 들어오는 소득뿐만 아니라 항상소득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 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집값이 더 올라감으로 해서 내가 소득이 생길 거야. 이렇게 팔았을 때 기대소득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늘리거든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명품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명품은 뭐 수입도 많이 되고 그냥 엄청 잘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자영업자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55%라고 하니까 55%가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또 그것도. 왜냐면 서울과 지방이 또 양극화되어 있고요. 또 보면 서울이라도 그 속에 보면은 사실 정말 그 1급지, 특급지, 거기서도 이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뭐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편하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극히 일부만 집값이 올라가는 걸 국민들 중에서 좋아하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분들 다시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빈곤을 그런 빈곤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한국의 이제 중산층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중산층이 전 줄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제 채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계속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KDI에서 나온 그 최근에 보고서도 제가 면밀히 봤는데, 거기서는 뭐 소득 같은 거 거의 이제 도리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 어떤 데이터에서는 양극화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건 커지고 있지만 데이터에서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제가 그래서 뭐 다른 지난 그 2017년 이후부터 제가 그 언론 뭐 실온 이런 데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소득 양극화보다 중요한 게 자산 양극화, 부의 양극화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자산 가격, 집값이 계속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있는 분과 없는 분들 간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괴리. 이거는요, 그냥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어느 지역에 거주했다고도 있고 또 이게 바로 뭐냐면 세대 간이 있어요. 그렇지. 주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중장년층에 나이 드신 분인데 젊은이들은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이거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뭐 신생아 특례대출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로 해서 뭐 그거 뭐라 가고 아니면 뭐 거기에 어떤 뭐 코인이나 이런 데 막 도박성으로 막 이렇게 몰빵을 하고 그러다가 좀 잘 되면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아유 뭐 이래다 틀렸다. 내 저축해서 모아봤자 집값 더 빨리 뛰는데 차라리 그냥 내 쓰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뭐 여행 다니고 명품 소비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모임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명품 소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뭐 여기 전혀 명품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네. 조그만 반지라든가 뭐 조그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게 이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안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딱 갖고 너 그거 너 갖고 있어? 이렇게 그걸 또 막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막 올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무슨 호텔에서 뭐 망고 빙수 있잖아요. 이거 뭐 10몇만 원 한다고요? 요즘에 6에서 한 10만 원대 막 10만 신라 호텔이 제일 유명하고 10만 원 넘어요? 가 드셔봤어요? 신라 호텔 딱 한 번 가서 저도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1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망고빙수가 2만 원짜리가 있고 네. 1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10만 원짜리가 맛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있지만 네. 2만 원짜리도 다만 5배 맛이 있나요? 5배가 맛있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우리 그 경제학자들에서 보면 기본 가점이 다 합리적인 어떤 네. 소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하는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서 입으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과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 혹시 망고 빙수 드시고 제가 뭐야 이은혜 교수가 나 비난해 이거 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네. 그래서 내가 자기 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저는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이제 네. 제가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 그 다음에는 작가 생활하고 강사도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좀 부자분도 많이 만나고 예전에는 일반 지인도 만나면서 느낀 게 저도 젊을 때는 그 완전 교수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꼰대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점차 이제 부자분들 많이 만나면 느끼는 게,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망고 빙수 비싼 거든 아니면 명품이 드는 게 보여주기식 가시도 있는데, 저한테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옷이 누군가한테는 100만원짜리 옷이 그 정도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정도 벌기 때문에 제가 벌어서 10만원짜리 사는 부담감이 이 사람한테는 100만원짜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시만 얘기하지 않고 네.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돈을 이미 뭐 여기 집값이 많이 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돈을 많이 버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 온갖 걸 다 먹어보고 해보고 다 가봤어요. 네. 그 남은 게 새로운 게 있으니까 그래 이거 내가 그럼 또 해보자. 내가 그래서 이제 한다는 말씀인 거지. 제가 그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리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이게 뭐 얼토당토하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자주 가요. 그 캄보디아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봉사활동 가시던데. 네네 그 봉사활동도 가는데 그 캄보디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아빠라고 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 온 그 캄보디아 여학생을 제가 이제 좀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딸처럼 대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과후 학교도 만들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지만 거기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또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빙수가 있어요. 우리는 설빙 있죠, 설빙. 네. 설빙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어요. 거기 빙수가 있더라고요.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뭐 빙수가 망고 빙수 있고 거기에 팥빙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딸기 빙수도 있어요. 네. 그 어떤 게 제일 인기가 있겠어요? 망고 빙수는 그 나라에서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으려나? 팥빙수를 먹으려나? 팥빙수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딸기 빙수가 제일 인기가 좋고요. 네. 제일 인기가 없는 게 망고 빙수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망고 워낙 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망고가 이제 희소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희소하니까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이 한번 써보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더 맛을 더 높인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희소하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양극화를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소득의 양극화보다 중요한 게 부의 양극화고 네. 부의 양극화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네. 갑자기 막 충격이 돼서 막 반값 떨어져라 제가 이렇게 무슨 막 맞습니다. 그렇게 막 주문을 외우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게 정치인들의 사명이고 임무고 정부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띄우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는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공공주택을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주택을 갖다가 다 민간시장에 맡겨놓고 민간시장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 PF 처음 할 때 이 개발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처음에 그 시행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본이 3%밖에 안 돼요. 이게 100억짜리라면 3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1000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30억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니까 엄청난 도박인 거예요. 네. 그 돈을 갖다가 제2금융권한테 막 고리를 빌려가지고 브릿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땅 사고 이거 가지고 인허가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본 PF로 바꾸면서 이제 결국 시공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네. 선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집을 막 짓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시공사대로 건설회사들이죠. 거기에 이제 뭐라냐면 또 보증까지 서가지고 결국은 시행사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계속 뜨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그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고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위험한 도박이고 우리가 사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거주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PF가 지금 완전히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그리고 이번 차제의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건설 업계를 잘 이게 자기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다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억지로 집값을 띄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마치 2011년 그 당시에도 이 부동산 PF 때문에 그때 저축은행들이 막 무너져 나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설 회사들도 뭐 이게 막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도 그걸 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KDI 최근 보고서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이 시행사들의 자기 자본 비율이 30%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 3%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랑 이런 데는 이 소위 공공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LH 같은 데에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을 정말 필요한 곳에 양질의 그런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것을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그 죄송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이제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정책이 정부가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개인은요? 개인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 그래서 거기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폭탄 돌리기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탄을 선뜻 받지 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내가 이 폭탄 터져도 나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내 전 재산이 다 있어. 이거 더 많이 있어. 그리고 여유 자산이 있으면 뭐 해봐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 살고 마는 건데 잘못하다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거 내가 이번에 안 하면 벼락 거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거기에 그걸 선뜻 들어가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거나 확 꺼질 때, 내가 도리어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고, 기왕이면 너무 집에 매몰하지 말고, 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런 투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요새는 이런 어떤 우리가 financial literacy라고 하잖아요. 어떤 재무적인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데 실제 순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낮은 이유랑 반대로 또 핀란드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핀란드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요.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래서 뭐 행복론 뭐 하면 뭐 책도 베스트셀러도 낸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만큼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불행하게 된 것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일단 뭐 엄청난 과잉 경쟁을 해가지고 막 사교육 받아가지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고 대학 졸업한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집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개 키우는 것도 다시 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표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행복도 가장 낮은 나라예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핀란드 상당히 높다. 그럼 핀란드는 그렇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떤 뭐 그 사교육이 엄청나거나 과잉 교육 해가지고 뭐 서로 뭐 경쟁 심리가 심하거나 아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나중에 아이 키울 때도 엄청나게 힘들고 뭐 또 과잉 교육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낮은 거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 자연 조건이 거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겨울이 한 6개월이 아니라 거의 9개월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우리나라가 더 높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행복도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굳이 내가 뭐 삶의 만족을 물어보면 너 살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실제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속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세부 지표가.
그걸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뭘 많이 보냐면 한 가지는 자살률이고 또 한 가지는 소위 그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럼 자살률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쪽이 많죠. 레소토, 네. 에스와티니 뭐 이런 나라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인가 4위예요. 레소토, 에스와티니가 어디냐면 사우스 아프리카 그 속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또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거기서 여러 의료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네. 제대로 이제 그걸 케어를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 정말 선진국 중에 이게 이렇게 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게 우리나라 행복도가 낮다는 중요한 원인, 그 바로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살률은 노인보다 낮지만 결혼을 못하고 출산이 낮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행복하지 않은 중요한 지표다. 그게 또 OECD 국가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네. 바로 또 그러한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 좀 위기 징후나 시그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위기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당장에 뭐 내년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딱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1980년도에도 한번 마이너스 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봄 해가지고 그때 막 대통령 시해 사태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막 또 당시에 이제 미국 달러가 막 세지고 뭐 이러면서 80년대 네. 한 마이너스 됐었고요. 97년도 마이너스 한번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다시 또 마이너스 갔었어요. 또 2008년, 9년도에도 약간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것도 위기는 위기예요. 그걸 마치 인간으로 말하면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실려갔어요. 네. 그것도 위기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이 막 조로 현상이 나타나고요. 당뇨 현상이 나타나고요. 뭐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나타나고 그러면서 술, 담배 많이 먹고 고기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체질이 계속 나빠져요. 그럼 내일 모레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쓰러졌어요. 이거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상태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장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지표가 바로 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뭐 고령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거, 조로 현상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고 저출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거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합병증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건설 투자 몰빵하고 주택에 몰빵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고 네. 그래서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계는 내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이고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표라는 거고요. 네. 직접적인 충격으로 온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외부적인 충격, 내부적인 충격보다 외부적에서 뭐 미국 경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충격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PF 같은 걸 구조조정하는데 이게 심각하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걸 저는 중국처럼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은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건전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는 어떻게든 이거 다 꾸려나가 다 모든 걸 다 살려나간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려면 뭐가 나가줘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려면 나가야지 되잖아요. 고인물을 썩게 마련이고 이 썩지 않으려면 새로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뭔가 나가줘야 되는데 썩고 있는 그 물을 내보내지 않으려면 그 물이 넘치거나 아니 그 썩은 물 때문에 전체 물이 또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한국 경제도 더 좋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교수님의 더 인사이트 가득한 이야기 듣고 싶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네. 그래서 포럼이라고 한 이유는 네. 일방적으로 제가 막 주장하는 것보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직접 만나서도 한번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좀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는 올해 연말에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국 경제 2025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시간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